네, 4년 5개월 만에 정상회담을 연 북한과 러시아가 회담 이후에 다양한 분야의 교류 협력을 넓혀가고 있습니다. 한편 왕이 중국 외교부장은 미국에 이어서 러시아 외교수장을 만나서 러시아와의 협력을 강조하기도 했는데요. 북러 정상회담에 이어서 미중, 중러 정상회담까지 열릴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한편 유엔 총회 참석차 미국 뉴욕에 도착한 윤석열 대통령은 북러 간 군사교류 움직임에 대해서 경고 메시지를 낼 예정입니다. 한미일이 공동 대응에 나설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는데요. 관련 내용들 김재천 서강대 국제대학원 교수와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교수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일단 북러가 회담을 하고 그 이후에 좀 다양하게 교류를 하는 모양새가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평양과 블라디보스토크를 운행하던 이 전기 비행기가 조금 다시 좀 운행될 수 있다. 이런 거는 지금 북한이 중국에 이어서 이제 러시아에까지 좀 국경을 개방한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까? 네, 그래 보입니다. 사실 코로나가 한창일 때 국경을 가장 강력하게 폐쇄한 국가가 북한이거든요. 그런데 작년부터 국경을 개방하는 모습이 좀 포착이 됐죠. 네. 중국과의 국경을 개방하고 중국과 북한 사이에 열차가 오가는 모습이 포착이 됐습니다. 교역이 시작됐다는 얘기고요, 중국과. 그다음에 이번에 평양 블라디보스토크 항공편이 전면 재개가 된다고 하니까 사실 2, 3주 전부터 재개가 되긴 했어요. 근데 전면 재개가 아니고 한 2주에 한 번씩 왔다 갔다 했는데 그때는 이제 코로나 때문에 러시아에 묶여 있던 북한 주민들, 북한 사람들을 귀환시키려고 했었던 것이고 네. 이번에 전면 재개를 했으니까 지금 말씀하신 다양한 그러니까 군사 교류뿐만 아니라 다양한 사회 문화적인 교류도 다시 시작한다라고 해석해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럼 항공 운항만 좀 이렇게 구체적으로 들어가 보면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항공 운항한다 그러면 인적 교류는 당연한 네, 거잖아요. 네. 근데 그 안에 뭐 식량도 실을 수 있고 뭐 네. 나아가서는 무기도 실을 수 있는 거고 이 부분도 그러면은 충분히 가능하다고 볼 수 있는 걸까요? 이론적으로는 가능한데 일단 인적 왕래가 주 목적인 것 같고요. 그리고 식량을 러시아로부터 지원받는다고 하더라도 항공편으로 네. 얼마나 많이 지원받을 수 있을지 잘 모르겠습니다. 예, 왜냐하면 사람도 타고 다니는 이 항공기이기 때문에 네. 일단 민항기인 걸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그리고 무기 같은 경우에도 사실 무기를 항공편에 실어서 북한에 러시아가 지원을 한다면 이거는 포착될 가능성이 굉장히 농후한데 지금 안 그래도 러시아가 국제사회의 시선을 조금은 이제 의식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거든요. 그래서 무기 거래는 조금 더 항공편 말고 더 은밀한 방법을 동원해서 하지 않을까 그렇게 판단합니다. 네. 러시아 정권에 따르면 이번 정상회담 기간에 양국이 가령 북한의 유학생을 늘린다든지 이런 교육이라든지 문화 분야에 대해서도 많은 협력을 했다라고 하던데 이런 것들은 어떤 의도라고 봐야겠습니까? 그 양국 사이의 관계를 전방위적으로 이제 조금 확대해서 협력을 하겠다라는 것인데 사실 냉전이 한창일 때만 하더라도 중국보다는 러시아가 북한에게 더 중요한 국가였었죠. 정치 군사적으로. 군사적인 지원, 경제적인 지원도 중국보다 훨씬 더 많이 했고 정치, 문화적인 교류도 굉장히 활발했습니다. 근데 이제 냉전이 끝나고 나니까 사실 러시아가 좀 지리멸렬하게 됐고요. 그다음에 중국이 부상을 하면서 얘기가 달라진 것인데 어떻게 보면 지금 북한, 러시아 사이에 오가는 얘기는 북한과 러시아의 관계를 냉전 당시처럼 전방위적으로 조금 돌려놓자. 그렇게 네. 해서 전방위적으로 협력을 하면서 관계를 발전시키자. 그런 방향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그런 후속 조치를 위해서 11월에 이제 북한에서 양국 정부 간의 위원회 회의가 열린다고 하는데 네. 생각보다 좀 늦다라는 이제 생각이 들어요. 11월이니까요. 네. 왜 그 기간을 왜 11월로 잡았을까요? 지금 정상회담 하고 나서 바로 후속 조치를 위한 회담을 하지 않고 조금 시간을 두고 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다음에 일단 9월, 10월에 무슨 일정이 굉장히 많습니다. 지금 다음 주에 항저우 아시아 게임이 개최가 되고 네. 김정은이 지금 간다 안 간다 간다라는 지금 보도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10월에는 북경에서 1대1로 포럼이 개최가 되잖아요. 네. 그때 푸틴이 분명히 가기로 했고요. 중국에. 그다음에 그 내친 김에 북한을 답방할 수도 있다라는 상황이기 때문에 9월, 10월에 조금
빽빽한 외교 일정을 감안한다면은 그 지도자들이 어떻게 지금 움직일지 모르는 상황에서 실무 회의는 조금 11월로 미루자라는 판단이 작용한 것 같기도 합니다. 예. 이런 가운데 지금 중국의 움직임이 가장 주목되고 있는데 왕이 외교부장 보면 몰타에서 미국 외교수장 만나고 그리고 모스크바로 또 넘어가서 이제 러시아 외교수장과 회동을 한단 말이죠. 네네. 지금 중국의 상황 좀 어떻게 보고 계세요? 일단 뭐 젠걸음을 하는 것 같습니다. 일단 외양상 분명히 왕이 부장의 외교부장의 동선을 보면은 미국과의 관계, 예. 러시아와의 관계를 동시에 좀 관리하려는 모습인데, 근데 제이크 설리반 미국의 백악관 국가안보 보좌관과의 회동은 제가 판단하기에는요. 그 왕이가 중국 측에서 요청을 했다기보다는 미국 측에서 먼저 요청을 한 게 아닌가. 주요 현안 중에 하나가 시진핑 주석의 11월 이 아페크 정상회의가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개최가 됩니다. 네. 그때 시진핑이 방문할지 안 할지 지금 좀 결정이 안 된 상황이거든요. 미국 입장에서는 시진핑 주석이 방미를 한다면은 굉장히 큰 뭐 득이 될 거예요. 네. 바이든 대통령 입장에서도 지금 대선을 목전에 둔 상황에서 시진핑이 방미를 한다면은 정치적으로 뭐 이득이 되는 상황이고, 그래서 미국 측에서 요청을 한 것 같은데 예. 방러는 그러고 나서 지금 뭐 러시아를 방문해서 그 라브로프 외교장관과 네. 회담을 하지 그렇죠. 않았습니까? 그거는 이제 조금 중국 측에서 원했던 게 아닐까. 가서 이번에 뭐 무기 거래 뭐 이루어졌다고 하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이 있는지 등등 상당히 궁금한 사항이 많을 거예요. 네. 그래서 일단은 뭐 지금 외양상으로는 미국과의 관계, 러시아의 관계 다 관리하려는 모습이지만은 네, 미국과는 뭐 여전히 지금 전략적인 경쟁에 돌입한 상황이고, 러시아가 하는 행동이 조금은 이제 거슬리는 부분이 있지만 그래도 전략적인 파트너이기 때문에 관계를 관리하려는 뭐 그런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번에 중국이 러시아를 만났잖아요. 러시아 입장에서는 이제 북한을 만난 직후이기 때문에 중국에게 어디까지 얘기를 했을 거라고 보세요? 할 수 있다고 보세요? 글쎄 뭐 상당히 많은 부분을 공유하지 않았을까. 근데 이제 왕이 외교장관이 네. 라브로프 외무장관을 만나고 난 다음에 이런 얘기를 갖다 했어요. 러시아와 중국, 중국과 러시아는 개별적인 뭐 네네. 나름대로 독자적인 외교 정책을 추구하고 있다. 그러니까 분명히 이런 얘기를 한 것은 지금 러시아가 북한과 진행하려고 하는 그런 무기 거래와는 일정 거리를 두려는 그런 모습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북한과 러시아와 북한과 전략적으로는 함께 해야 된다는 어떤 그런 전략적인 입장은 공유하고 있지만 이런 어떤 개별 정책으로 또 들어가 보면은 조금은 뭐 유연성, 독자성은 인정하는 분위기 때문에 만약에 그렇다면은 또 러시아의 입장에서는 뭐 세세하게 자신들이 북한과 뭐 이뤄낸 그런 네네. 거래 내용을 뭐 일일이 다 공유하지는 않았을 것 같고요. 하지만 그 흐름 상당 부분 많이 지금 전략적인 파트너인 중국과 러시아는 공유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중국과 미국이 만난 것은 또 보면은 12시간에 걸쳐서 많은 이야기들을 나눴다고 하는데 그럼 이 부분은 좀 어떻게 보셨어요? 그래서 잠시 말씀을 드렸지만 지금 중국 입장에서는 이 11월 아페크 정상회담에 참여를 할지 말지 시진핑 주석이 갈지 말지 좀 고민을 하는 네네. 것 같아요. 네. 미국 측에서는 오기를 바라는 그쵸. 입장인 것은 분명한데 네. 사실 그래서 그 아페크 정상회담 시진핑 주석 참여 여부가 가장 큰 이슈였었을 것 같고요. 뭐 만난 김에 양국의 관계를 뭐 관리하자. 지금 뭐 양국이 전략적인 경쟁에 돌입했다라는 것은 양국 모두 입장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전략적인 경쟁을 하되 하지만 우리의 관계가 마치 열차가 탈선하듯이 그래서는 안 되는 것이기 때문에 가드레일을 좀 쳐야 된다. 그런 어떤 그 내용에 대해서 논의를 뭔가 돌파구는 없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양국 모두 알거든요. 지금 상황에서 돌파구를 마련하기는 어렵다는 것을 양국이 알고 있기 때문에 하지만 뭐 지금 뭐 시진핑 입장에서는 내가 미국을 갈 수 있지만 간다면은 뭐
조금 이런 거를 좀 들어달라. 그러니까 예를 들어 가지고 지금 뭐 반도체 산업에서의 어떤 제재, 그다음에 네. 2차 건전지 사업에서의 어떤 제재 이런 것들은 조금 너희들이 전향적으로 좀 풀어주면 좋겠다. 뭐 이러면서 약간 밀당을 하는 어떤 그런 회담이었었을 것 같은데 뭐 네. 양국 관계가 갑자기 뭐 어떤 그 전환기를 맞이할 수 있는 그런 뭐 회담은 아니었다고 생각합니다. 네, 솔직하고 실질적이고 건설적인 대화했다고 하는데 좀 외교적으로는 네, 이 용어가 네. 좀 다르게 쓰인다는 얘기도 좀 별 있더라고요. 내용 없었다는 얘기죠. 예. 그러면 지금 CNN에 따르면은 사실 이런 지금 경쟁 구도를 좀 고려해 보면 북러가 밀착하는 게 중국에게는 오히려 좋을 수 있다라는 류의 보도들, 분석들이 좀 나오고 있어요. 어떻게 교수님께서도 같은 의견 갖고 계십니까? 일단 북한과 러시아가 너무 저렇게 거칠게 그다음에 뭐 좀 막 나가는 모습이 불편한 부분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근데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전략적으로는 이들 국가와 함께 해야 된다라는 그런 입장은 분명하거든요. 그래서 이들 국가와의 연대에서 이탈하지는 않을 것 같고요. 그리고 중국 입장에서도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러시아가 지는 것을 바라지 않습니다. 사실 좀 지원해주고 싶은 마음이 있을 텐데 지금 자기네들은 지원을 못 해주는 거 아니에요. 국제사회의 눈치 보이고 그쵸. 미국과 유럽과의 어떤 경제적인 관계도 있고 해서 그러지 못한 상황에서 북한이 무기 지원을 해준다면은 사실 속으로 조금 고마운 마음도 있을 겁니다. 그리고 북한과 러시아가 아주 거칠게 지금 한미를 좀 몰아붙이고 있잖아요. 이런 뭐 이 저 무도한 세력에 대응해서 이 정의의 네. 세력이 반드시 승리를 뭐 쟁취할 것이다. 그렇죠. 이거 뭐 중국이 앞장서서 하기는 조금 어려운 부분인데 북한과 러시아가 이런 식으로 거칠게 좀 몰아붙이니까 그런 측면에서 조금 속으로 고마울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북중러 연대를 통해서 죄송합니다. 이 한미일 연대를 대응해야 된다, 대항해야 된다라는 데는 생각을 같이 하고 있는데 중국이 못 하고 있는 부분을 이 두 국가가 지금 해주고 있으니까 조금 고마운 부분이 있을 수 있을 거라는 것이죠. 예. 지금까지 중국의 모습을 보면은 분명하게 입장을 내는 건 없잖아요. 그럼 이런 스탠스를 계속 유지하는 건 가능한 상황입니까? 뭐 일단 뭐 무기 거래에 관해서는 네. 일단 그 모호성을 전략적인 모호성을 계속 유지할 것 같고요. 그러니까 한 발 떨어져서도 취할 것은 취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 예, 그러니까 전략적인 목적에 도달하기 위해서 이들 국가와 연대를 같이 하지만 네. 개별 정책에 있어서는 뭔가 전략적인 모호성을 유지하고 각급의 정책에 있어서는 우리가 자율적으로 하는 것이다. 그래서 무기 거래에 관해서는 우리가 책임이 없다. 이제 이런 모습을 유지하면서도 전략적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북한과 러시아와의 공조는 강화해 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지금 국제적으로 보면 항저우 아시안 게임도 있고 베이징에서 1대1로도 열리게 되고 뭐 에이펙 정상회의도 있고 그러는데 미중 간 정상이 좀 만날 가능성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로 보고 계세요? 일단 저는 가기는 갈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시진핑 주석이 지금 저 아펙 정상회의에서 만날 예. 가능성 말씀하시는 거죠. 왜냐하면 아펙은 이게 아시아 태평양 경제 협의체잖아요. 지금 인도 태평양 얘기를 많이 하는데 아시아 태평양 이름이 들어가 있는 이런 뭐 협의체는 이게 거의 유일하거든요. 그러니까 중국은 또 아시아 태평양이라는 개념을 더 선호합니다. 기존의 개념을 선호하는데 인도 태평양이라는 개념이 굉장히 불편하죠. 그래서 그런 좀 애착도 있고 그다음에 지난번에 G20 인디아에서 개최가 된 G20 정상회담도 걸렀단 말이죠. 네. 예. 그런 상황에서 아페크마저 정상회의를 거르기가 조금 부담되는 부분이 있는데 그럼에도 뭔가 계속해서 조금 미국을 애태우게 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 같아요. 갈 수 있는데 왜냐하면 미국이 조금 더 간절하게 더 원할 것 같거든요. 예, 시진핑이 샌프란시스코에 와서 바이든 손잡고 네. 악수하고 회담하는 모습 보이면은 이 바이든 행정부에게는 상당히 득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뭔가 지금 중국 정부는 밀당하는 모습을 보이고 그다음에 좀 미국에게 요구할 것은 좀 요구해보는 그런 상황인데 하지만 궁극적으로는 갈 것 같아요. 가서 양국 정상회담이 저는 개최가 될 것이라고 조심스럽게 좀 예측하고 있습니다. 네. 그 전에는 이제 10월 일정을 보면은 또 중국에는 아까 말씀하셨지만 푸틴 대통령이 참석을 네네. 할 걸로 보이잖아요. 이렇게 되면은 베이징에서 푸틴 대통령을 만나는 거는 뭐 기정사실화돼 있는데 여기 이제 김정은 위원장이 참석을 할 것이냐 네. 이 부분에 대한 관측도 좀 나오고 있더라고요. 가능성 네. 어떻게 보세요? 일단 뭐 항저우 아시안 게임 다음 주
개막이 예. 되잖아요. 네. 토요일인가 개막식이 열리는데 이번 토요일이죠. 예. 이번 토요일이군요. 예. 벌써 그렇게 됐군요. 예. 그렇습니다. 그 푸틴은 안 오는 것 같고요. 예. 그죠? 예. 예. 근데 김정은이 과연 갈지 지금 여정이 너무 고된 이 여정에서 돌아왔는데 너무 네. 일정이 좀 빡빡한 것 같아요. 음. 10월 베이징에서 열리는 1대1로 포럼 역시도 왜냐하면 저 비행기를 안 타고 다니잖아요. 예. 기차를 타고 와야 되는데 예, 예. 이게 너무 저 고난의 행군일 것 같아서 과연 갈까라는 조금 의구심이 드는데 어쨌든 1대1로 포럼에 푸틴이 오는 것은 분명하고 네. 김정은이 간다면은 이 새 정상이 만나서 회의를 할 수 있는 기회는 분명히 생기긴 생기는 건데 그렇죠. 근데 제가 시진핑이라면은 과연 이 새 국가 정상들이 별도로 무슨 회의를 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싶을까? 지금 상황에서. 예, 그러니까 북한과 러시아와 동급인 국가가 되는 거 아니에요. 물론 러시아와 푸틴과는 개별적인 회담을 할 수 있습니다. 양 고유의 관계가 있으니까. 네. 김정은이 만약에 온다 그러면은 김정은과 개별적인 양자 정상회담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왜냐하면은 고유의 관계가 있으니까요, 그죠? 북한과 중국의 이 고유의 관계가 있으니까. 개별적인 정상회담은 가능한데 지금 이 시점에서 삼국 정상회담을 한다 그러면은 지금 북러 사이의 어떤 무기 거래를 좀 추인해주는 어떤 그런 모양새도 좀 나오고 네. 이 국가들과 약간 좀 거리를 두려고 하는 상황인데 같은 이 급의 국가인 것으로 국제사회에 비춰질 것 같아서 제가 만약에 시진핑이라면은 삼국 정상회담은 이 시점에 갖지 않기를 원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일각에서 나오는 삼국 연합훈련 뭐 이런 가능성도 지금으로서는 실행되기 좀 어렵다고 생각하시나요? 그거는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지금 중국과 러시아 사이에 군사 훈련이 정기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북한이 이 함선 몇 대 보내고 그다음에 전투기 몇 대 보내는 것은 어렵지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그거는 그렇게 크게 어렵지 않은데 하지만 그런 삼국 군사 훈련조차도 상당히 크게 한다든지 그다음에 전략적으로 의미가 있는 조직화된 어떤 그런 훈련을 하기에는 일단 삼국이 너무 준비가 잘 안 돼 있고 하더라도 너무 그냥 거창하게 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을 중국은 조금 꺼려할 수 있는 것이죠. 예. 자, 그리고 어제 인천에서는요, 국내외 석학들이 참석한 안보 회의가 있었고, 여기서 나온 이야기가, 물론 지금 이제 한일중 회의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개최를 굉장히 좀 추진하고는 있습니다만, 한중 정상회담, 그러니까 한중 정상 간의 대화의 필요성에 대해서 좀 강조를 했다고 하는데, 교수님께서는 좀 어떤 의견 갖고 계세요? 그러니까 아마 빅터 차가 이제 그런 얘기를 했을 거예요. 맞습니다. 이 빅터 차가 늘 그런 얘기를 했죠. 그러니까 한미 관계를 돈독히 해야 된다. 그다음에 한미일 안보 협력의 중요성에 대해서 늘 강조를 하는 사람인데 그럼에도 한중 관계도 돈독히 해야 된다. 그러니까 네. 한미 관계와 한중 관계가 공존할 수 있다라는 주장을 해요. 예. 근데 지금 정치적으로 너무 어려우니까 그러니까 한중 정치 대화가 어려우면은 일단 코로나 때문에 끊어졌던 경제 채널을 복원해서 가동을 하자. 그다음에 지금 중앙 정부 차원에서의 어떤 대화가 어렵다면은 지방 정부 차원에서 왜냐하면 지방 정부는 사실 이 금년이 이 한중 수교 30년입니다. 왜냐하면 1년 늦게 했기 때문에. 예. 근데 지방 정부 차원에서도 지금 아무 의미 있는 어떤 교류가 이루어지지 않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지방 정부를 좀 이용하고 그다음에 경제 체제를 일단 가동을 하자라는 입장인데 제 개인적인 생각에서는 아까 지금 앵커님이 말씀하셨던 그 한일중 삼국 정상 회의 있지 않습니까? 네. 그 중국 측에서 지금 긍정적인 반응을 내놨어요. 지난 G20인가 아니면 네. 아세안 정상회의에서 윤 대통령이 리창 예. 중국 총리를 만났었을 때 한일중 하자 그랬더니 좋다고 했고요. 그 다음에 금년 총과 한일중 차원에서 한일중 청년 포럼, 외교 포럼 이런 게 개최가 됐는데 물론 이제 중국에서 개최가 됐습니다. 그때 왕이 부장이 다 왔어요. 관심이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금년이 이제 한국이 이 주관을 할 그런 네. 순서이기 때문에 잘 이용해서 일단 한중 양자 대화가 좀 어려운 상황에서는 정치 대화가 어려운 상황에서는 한일중 3자 정상회의를 먼저 가동해서 뭔가 물꼬를 트는 것도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한일중이 만난다면 시기적으로는 언제쯤 예상하세요? 글쎄요, 금년 하반기인데 정확히는 모르겠는데 금년 하반기에 일단 중국 측에서 조금 부담이 없는 게요. 왜냐하면 시진핑 주석이 오는 게 아니고 리창 총리가 옵니다.
그러니까 조금 더 유연성이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뭐 11월 조금은 일정이 빠듯해 보이긴 하지만 네. 충분히 또 한국에서 개최를 하는 것이고 윤 대통령이 참석하는 거, 기시다 총리 지금 거리에 있으니까 참석하는 게 그렇게 어렵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예, 뭐 어제 그 석학이 참여한 안보 회의에서 나왔던 이야기가 또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에 대한 얘기였는데 그게 장기화됨으로써 국제사회에 많은 영향을 미칠 거고 또 한켠에서 나오는 이야기가 이제 이로 인해서 좀 중국이 대만 해협을 좀 침범할 수 있다 이런 분석에 대해서도 얘기가 되는데 실제로 좀 어제 보도 보니까 뭐 중국이 대만 쪽에 항공기 100대 쪽을 투입하고 있다 뭐 이런 류의 보도들도 조금씩은 나와요. 이런 가능성에 대해서도 좀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그렇게 높게 보지는 않습니다. 사실 만약에 이제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러시아가 굉장히 신속한 승리를 거두고 우크라이나를 점령했다면은 중국 입장에서는 야 이게 점령 전쟁이라는 게 가능하구나 이런 생각을 했었을 텐데 이게 지금 러시아의 의도와는 전혀 딴판으로 지금 전쟁 양상이 지금 흘러가고 있잖아요. 사실 중국 입장에서 대만을 침공한다라는 것은 큰 부담인 것이에요. 중국 학자들과 얘기를 해보면은 중국이 대만을 침공할 경우는 딱 두 가지다. 대만이 독립을 하려고 할 경우, 그리고 미국이 이 원차이나 팔러시, 하나의 중국 정책을 포기한다면은 대만을 침공할 수 있다. 근데 하지만 대만 사람들 대부분은 독립을 지금 뭐 원하지 않아요. 그 다음에 미국도 하나의 중국 정책을 고수하겠다는 입장이잖아요. 그렇다면은 중국이 침공할 가능성은 낮고 시진핑이 지금 뭐 사연임을 노리고 있기 때문에 뭔가 큰 업적이 필요하기 때문에 대만 복속이라는 어떤 그런 큰 치적을 남겨가지고 사연임까지 하려고 한다 그러는데 그것도 약간 설득력이 떨어지는 얘기가 만약에 대만 침공을 감행해서 실패한다 그러면은 그거는 사연임의 걸림돌로 작용할 수 있는 건 아닙니까? 그래서 여러 정황을 고려하면은 대만 침공 시나리오는 조금 낮을 것 같고요. 단지 이제 아까 그런 무기 전략 자산을 지금 대만 해협에 중국이 전개를 하고 그런 상황에서 미국도 전개를 하고 그러면은 일촉즉발의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죠. 뭔가의 이 오인 때문에 지금 가드레일도 없고 핫라인도 지금 막혀 있는 상황에서 하나의 작은 사건이 큰 뭐 확전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이죠.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전략 대화가 필요하고 가드레일이 필요하고 핫라인을 재개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자, 끝으로 윤 대통령이 유엔 총회에서 이제 기조 연설을 하게 됩니다. 앞두고 있는데 뭐 여러 메시지들을 내놓게 되겠죠. 뭐 어떤 것들을 좀 예상해 볼 수 있겠습니까? 일단 유엔 총회잖아요. 그 네. 유엔 총회라는 것을 잘 활용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러시아가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으로서 자신들이 찬성해서 통과시킨 그런 유엔 제재 결의안을 앞장서서 지금 좀 무력화하려는 모습을 보인단 말이에요. 네. 이런 잘못된 행위는 유엔 총회에서 비판을 하는 것이 저는 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굉장히 많은 유엔 회원국들에게 지금 봐라 이게 좀 안보리 상임 이사국이 이런 지금 불법 행위를 감행하고 있다. 네. 아주 강력한 언어를 동원해서 비판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렇게 할 것이라고 또 생각하고 북한에게도 마찬가지죠. 지금 뭐 너희들이 지금 뭐 러시아로부터 이런 뭐 기술 저런 기술 지금 전수받아가지고 소위 그 핵무력을 지금 완성하겠다 그러는데 혹시라도 뭐 핵을 선제적으로 사용한다 그러면은 한국과 미국이 늘 얘기했듯이 너희 정권의 멸망을 그냥 의미하는 것뿐이다. 그러니까 허튼 생각하지 말아라. 그리고 이제 뭐 또 유엔의 중요한 의제가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윤석열 정부의 이 글로벌 중추국가 외교라는 거. 네. 그래서 그 차원에서 지금 뭐 기후 변화라든지 그다음에 디지털 전환, 뭐 저개발 국가의 개발, 네. 개발 협력, 개발 원조 등에서 한국이 어떠한 기여를 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도 대통령께서 언급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예, 그렇게 주목되는 기조연설 모레 새벽에 있고요. 혹시나 저희가 들어오는 대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재천 서강대 국제대학원 교수와 함께 말씀 나눴습니다. 교수님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